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유통물류학과 신입생 및 재학생을 위한 물류관리사 자격증 취득 특강입니다. 지난 2월 15일, 16일 양일간 온라인 특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못 보시거나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학우님을 위해 특강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총 4개의 구성으로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보관화용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평택대학교 백종실 교수님의 화물운송론 특강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물류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7월 달에 있을 이 물류관리사 시험 보실 분들도 있을 텐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화물운송론 특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류관리사 잠깐만요. 이 화면이 조금 잘 안 나오는데 물류관리사 시험 개요는 대강 아시겠습니다만 이 물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그런 계획이라든지 조사, 연구, 진단, 평가 또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자를 이제 물류관리사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물류관리사는 3PL과 같은 전문 물류기 외에도 유통업체라든지 제조업체 또는 연구소와 같은 곳에서 이 물류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고 또 컨설턴트로서도 이제 다양한 자문이라든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파악한다든지 어떤 서플라이 체인의 최적화라든지 또 물류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이런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물류관리사 미래는 아무리 이런 전자상거래가 급속도로 발전한다고 해도 라스트 마일과 같은 이런 물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런 물류통 산업이 발전할 수 없고 고객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물류 선진국에서 이런 물류 전문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상위 10위권 정도로 인정받을 만큼 이런 물류 전문가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물류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국토부나 해양부에서도 우리나라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이런 물류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물류관리사 시험은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접수를 하고 7월 17일 날 물류관리사 시험이 시행이 되는데요. 1교시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물류관리론, 화물운송, 국제물류론이 시행이 되고 2교시 오후에는 보관화용론과 물류법규가 그 시험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류관리사 시험 응시자와 합격자 추이를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매년도마다 좀씩 들쑥날쑥한데 최근 한 5년도를 보면 20%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약 40.5%로 전체 응시자의 약 40% 정도가 이제 합격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합격자가 약 19.2%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그 물류관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 화물운송에 대한 출제 방향은 기본 출제 경향을 유지하면서 운송 환경 최근 동향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고 단순한 암기보다는 이해와 적용력 있는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난이도도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그 화물운송론 주요 분야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회부터 작년도 24회까지 이 통계인데요. 운송의 기초 부분이 약 14.4%, 또 도로운송과 수배송 합리화를 포함한 부분이 약 4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운송 내에서는 이제 이 도로운송 또는 수배송 합리화 이쪽 부분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해상운송이나 항공운송 이런 부분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물운송론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이 도로운송과 수배송 부분뿐만 아니라 이 해상, 항공, 복합운송, 컨테이너운송 부분은 국제물류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널리 공부해두면 다른 부분에서 조금은 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시험 대책으로서는 여러분들 다 익히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도로운송 부분에 대해서 폭넓고 심도 있게 학습할 필요가 있고 또 출제 빈도가 높은 이런 수배송 합리화 문제라든지 또 이와 관련된 계산 문제가 최소한 5문제 이상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개념을 이해하고 또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봄으로써 그 더 확실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수배송 필요성이라든지 장점, 그다음에 운송 관련 시사 문제도 가끔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잡지라든지 또 국토부나 해양부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컨테이너 운송이라든지 유닛로드, 또 철도와 연안 운송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과목은 과락을 면하는 것은 즉 해사법규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락을 면하는 정도로 하고 또 비교적 쉽다고 생각하는 물류관리론이라든지 화물운송론 부분에서는 고득점을 취함으로써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계산 문제가 좀 까다로운 편이지만 기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확실하게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화물운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운송은 물류기능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전체 GDP 중에서도 이제 운송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다품종 소량 생산 또는 전자상거래 시대에도 이런 운송, 배송에 대한 이 서비스가 이제 고객 만족도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화물운송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조달 생산 판매 이런 국제 물류 활동이 확대되고 있고 스피드와 비저빌리티가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화물운송에 대한 심도 있는 또는 폭넓은 이런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화물운송의 3요소는 운송수단, 그 다음에 운송 거점, 또 연결 통로 이런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GDP 대비 물류비 비중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7년도 현재 약 9.5% 국내 물류비만 보면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해상이나 항공 물류비까지 포함하면 약 11%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GDP 대비 국가 물류비 비중은 선진국일수록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7.7%, 중국은 14.6%, 일본 같은 경우는 9.05%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체 물류비 중에서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보시면 2016년도에 약 67%, 보관과 재고 유지비가 23.6%를 차지하고 있어서 운송과 보관비가 전체적으로 약 90%를 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그 운송비가 이제 기업 물류비 중에서 이제 운송비가 다른 보관비라든지 하역비 또 포장비 이런 부분보다 더 많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걸 통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송 분담률에 있어서도 도로 운송이 약 91%를 차지하고 있고 해상 운송이 7%, 그다음에 철도가 1.6%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 도로 운송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 비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화물 운송뿐만 아니라 이런 최근에 이런 전자상거래 또 작년부터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택배 물동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택배 물량이 약 28억 개로서 매년 거의 10%씩 증가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런 화물운송론 시험 개요와 실질적으로 화물운송 그 시험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물운송론 시험 개요를 먼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물운송 일반에서는 운송의 특성이라든지 운송수단별 특징과 비교, 그리고 운송시장의 최근 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 그리고 최근에 이런 그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이런 운송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운송수단 전환과 관련된 모달 시프트가 이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실 때 충분히 감안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도로운송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운송은 화물운송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시험의 출제 빈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물운송론을 공부할 때는 바로 이런 도로운송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폭넓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주요 내용으로서는 뭐 전체가 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수배송 시스템의 특징, 그리고 각 수배송 시스템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비교를 해서 이런 수배송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동 수배송 시스템, 그래서 장점이라든지 또는 전제 조건, 또 이런 내용들, 공동 수배송,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공동 수배송이 저 선진국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요. 이제 그런 원인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계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생산성이라든지 또 이 도로 운송의 운행 지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율, 가동률, 뭐 회전율,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고, 또 이런 수배송 방법과 모델, 그다음에 물류 네트워크, 또 콜드체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학습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운송과 관련해서 세 번째로는 화물 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비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택배 운송입니다. 택배, 소화물 운송인데요. 최근에 이런 택배 운송과 관련된 문제가 최소한 2문제 이상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도 이런 택배 운송장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학습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체트반 공식을 이용한 트럭이 철도보다 우위가 있는 그런 경쟁 가능 거리를 계산하는 문제가 자주 이 물류관리사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기본적인 공식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또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체트반 공식을 이용한 이런 계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화물 자동차의 종류와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화물 자동차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전용 특장차, 합리화 특장차, 또는 뭐 트레일러, 뭐 이런 것들이 여러 화물 자동차가 있는데요. 이런 화물 자동차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차량 운행 관리와 또 이 화물 자동차와 관련된 이런 정보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철도 운송입니다. 이 철도 운송도 이 화물 운송론에 물론 국제철도는 국제물류론에서 일부 출제가 되긴 합니다만, 대부분 철도 운송은 이런 화물 운송론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철도 화차의 형태와 운송 방식, 그리고 철도역에서의 컨테이너 하역 방식, 뭐 예를 들면 TUFC 방식과 CUFC 방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컨테이너 박스 자체를 화차 위에 그대로 얹는 방식도 있고, 또 컨테이너가 적재된 트레일러를 화차 위에 얹는 이런 방식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특징 또는 이런 방식들이 또는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다. 또 철도 운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ICD 기능과 특성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해 놓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ICD는 인랜드 컨테이너 디포라고 하죠. 내륙 컨테이너 기지. 뭐 대표적으로 저 의왕에 있는 ICD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ICD는 내륙의 항만이다. 그래서 선박이 접안하는 기능을 제외하고는 항만과 거의 유사한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ICD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도 파악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상운송인데요. 해상운송은 과거에 이 화물운송 내에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는데, 최근에는 이런 해상운송의 상당 부분은
이런 국제물류론에 많이 포함이 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 운송론에서 컨테이너 운송이라든지 또 전기선과 부전기선 비교를 한다든지 또 해운 항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 용어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심심찮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국제물류론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공부해 놓으면 국제물류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해상운송과 관련된 또는 항공운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유념해서 공부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해상 운송 중에서도 연안 운송은 바로 이런 화물 운송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밖에서 외항과 관련된 부분은 국제물류론에서 출제가 되겠지만 연안 운송, 우리나라 국내 항만 간 화물을 운송하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연안 운송인데요. 주로 이제 철제품 또는 시멘트 또는 모래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연안 운송으로 운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 이런 보안 문제, 시큐리티 문제라든지 또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이제 유념해서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 뭐 기타 이 화물운송과 관련된 문제로서 팔레트와 팔레트 폴 시스템 또는 유니노드 시스템 이런 문제들이 심심찮게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래 실제로 화물운송에서 주로 이제 출제되고 있는 몇 가지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시를 하고 최근에 그와 유사한 그런 출제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이제 문제를 해설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송 시장과 환경 변화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업에 계시면서 많이 피부로 느끼시고 또 많이 들었을 그런 내용인데요. 뭐 몇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보사회 진전과 시스템화, 자동화가 이제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진척이 되면서 우리 이제 물류산업 분야에도 이런 자동화 또는 로봇화 또 무인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물류, 화물운송 분야에서는 바로 이런 그 실시간 그런 화물 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 시스템이 반드시 뒷받침이 돼서 리얼타임으로 그런 어떤 상황 변화에 대해서 바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뒷받침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형태로 지금 이런 화물운송 시장이 변화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 변화는 이런 고객들의 니즈가 고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그래서 소량 다품종 생산 시대가 되면서 고객들의 니즈가 이제 고도화되고 있고 또 글로벌 아웃소싱 또 전자상거래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면서 이제 고객들은 가능한 한 더 빨리 또 고객이 원하는 이런 제품들을 더 신속하게 또 반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다 더 편리하게 되도록 하는 그런 니즈들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런 고객들의 니즈가 고도화 다양화되고 또 이런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그런 어떤 소량 다빈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운송화물이 소량, 다품종화, 다빈도화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가 굉장히 중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 글로벌 특송회사인 DHL, UPS, 페덱스와 같은 이런 회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특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한진이라든지 뭐 대한통운이라든지 CJ 대한통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보다 더 신속한 이런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그 전자상거래 업체, 이런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보다 더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다각적인 이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마켓컬리라든지 뭐 SSG라든지 이런 새벽 배송 서비스를 굉장히 제공하고 있잖아요. 뭐 쿠팡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바로 이런 그 다품종 다빈도와 또는 신속한 이런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제공하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번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운송시장이 글로벌화. 뭐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뭐 잠깐 주춤을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이런 그 기업들 활동이 조달, 생산, 판매 이런 활동들이 글로벌화되고 아웃소싱이 확대됨에 따라서 운송시장도 글로벌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런 운송시장이 글로벌화됨에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이런 국제 운송시장에서의 이런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 또는 이업종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업체 간 M&A죠. 인수합병 또는 그 동일 업종 간의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 전략적인 제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이 치열하고 또 이 굉장히 그 마진율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 기업들 간의 이런 제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어떤 장비라든지 또는 터미널 이런 것들을 같이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어떤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을 도모하고 또 경쟁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이런 제휴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마존과 같은 이런 전자상거래가 직접 뭐 저런 포워딩 업체에 진출한다든지 자기가 직접 항공기를 구매를 해서 이런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런 자산을 확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3PL로서 이제 발돋움하기 위한 또는 자기 서비스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7번째로는 이런 아웃소싱 시장이 확대되고 제3자 물류기업이 전문화 대형화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 8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시큐리티와 또 이런 친환경에 대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IMO라고 하는 이런 유엔 산하 기구를 통해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사라든지 또는 항공사 이런 물류기업들이 이런 어떤 비용 증가 이런 것들은 확대되고 있고 더 고도의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물류기업의 입장은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도로 운송에서 이 트럭이 철도보다 경쟁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철도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거리를 바로 이런 채트반 공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공식은 이렇습니다. 분모는 트럭의 톤키로당 운임 마이너스 철도의 톤키로당 운임 이렇게 하고요. 분자에는 철도역에서의 상하차비, 포장 또는 발착비 하여튼 철도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나누면 이 공식대로 계산하면 바로 이 결과값이 트럭이 철도보다 더 경쟁 우위가 있는 거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 밑에 제가 이제 예를 지금 하나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 중에서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자동차 운송비, 자동차 톤키로당 운임이 8,000원, 그 다음에 철도 톤키로당 운임이 7,500원. 그러니까 앞에가 8,000원, 뒷부분이 7,500원. 그리고 철도역에서의 상하차비, 발착비, 배송비, 화차역비 이게 53,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공식에 집어넣으면 분자가 53,000원, 분모는 8,000원 마이너스 7,500원, 분모가 500원이죠. 그럼 53,000 나누기 500 하면 106km. 106km가 바로 이런 트럭이 철도보다 그러니까 106km 이상은 이제 철도가 더 유리하고 그 이하로는 이제 트럭이
이제 더 유리한 이런 거리다를 계산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체트반 공식인데요. 바로 이 공식을 통해서 이런 트럭이 경쟁 가능한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화물 자동차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물 자동차는 이제 일체형 화물 자동차와 분리형 화물 자동차.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일체형 화물 자동차는 원동기와 트럭 적재함이 함께 붙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뒤에 분리형 화물 자동차는 원동기와 트럭 적재함이 떨어져 있는 이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붙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죠. 일반 화물 자동차, 배형 화물 자동차. 일반 화물 자동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화물차라고 하는 그냥 덮개가 없이 트럭 그 적재대가 있는 이런 화물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배형 화물 자동차는 이제 지붕도 있고 측면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화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비나 눈이 맞지 않도록 되어 있는 설비가 되어 있는 화물 자동차가 배형 화물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용 특장차는 어떤 화물의 특성에 맞는 구조 또는 설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화물 자동차를 전용 특장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덤프트럭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탱크롤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화물의 특성에 적합한 그런 적재함이라든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전용차를 전용 특장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합리화 특장차가 있는데요. 합리화 특장차는 상하차를 합리화하는 차량 또는 적재함 구조를 합리화하는 차량 또는 적재함 개폐를 합리화하는 차량,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차량을 제가 하나씩 여기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상하차 합리화 특장차는 윙바디 트럭이라고 있습니다. 새 날개처럼 양옆으로 적재함 덮개를 열었다 젖혔다 할 수 있는, 이게 상하차 합리화 특장차고요. 그다음에 적재함 구조 합리화, 이게 적재함 구조 합리화 윙바디 차량이네요. 이 상하차 합리화 차량은 뭐 예를 들면 그 적재함을 옆으로 측면으로 열었다 닫았다 한다든지 하는 차량이 되겠고요. 뭐 적재함 개폐, 적재함을 셔터 이제처럼 열고 닫는 이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적재함 개폐 차량은 이런 셔터처럼 적재함을 이제 셔터로 열고 닫는 이런 차량. 그다음에 상하차 합리화 차량은 이 리프트 게이트 트럭처럼 이 리프트를 달아서 이제 무거운 거를 직접 손으로 들어올리지 않고 이제 지면에서부터 이 리프트에 실어서 적재함에 쉽게 싣고 내릴 수 있도록, 이 사진이 작아서 제가 조금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차량이 있는데요. 시스템 차량은 이제 컨테이너 그 박스에 다리가 달려있는 수압바디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는 이제 이동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저런 장비가 있어야만이 그걸 이동을 가능한데, 이 수압바디는 이게 이제 이렇게 그 물류센터라든지 작업할 때는 이렇게 다리를 세워서 바로 이런 그 도어에 대놓고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이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는 수압바디 다리를 접어서 이제 이 트레일러에 적재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런 차량인데, 이게 바로 이런 시스템 차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분리형 화물차는 앞에 이제 원동기와 뒷부분 화물차를 이제 싣는 게 구분이 되어 있는 차량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앞에 죄송합니다. 앞에 이제 원동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견인 차량 트랙터고요. 뒤에 트레일러 부분이 이제 피견인 차량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피견인 차량은 뭐 풀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폴 트레일러 또는 더블 트레일러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풀 트레일러는 뒤에 적재대의 뒤와 앞이 모두 다 바퀴가 달려있는 이런 트레일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세미 트레일러는 풀 트레일러가 양쪽에 다 바퀴가 있는 데 비해서 세미 트레일러는 뒤쪽에만 바퀴가 있고 앞부분은 바로 이 견인 차량, 트랙터 부분에 이
견인돼서 중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에 트랙터에 전가시키는 이런 트레일러를 이런 세미 트레일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포울 트레일러는 이제 길이가 긴 뭐 전신주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재해서 움직이는 이런 트레일러를 이런 포울 막대 트레일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형 목재나 대형 파이프, 현관과 같은 이런 화물을 장적 화물을 운송하는 데 적합한 화물 자동차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뭐 모터 트럭, 세미 트레일러, 뭐 포울 트레일러, 3번이 포울 트레일러예요. 그다음에 풀 트레일러, 더블 트레일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형 파이프나 H형광과 같이 장적 화물을 운송하는 데 적합한 화물 자동차는 포울 트레일러입니다. 막대, 긴 막대를 실을 수 있는 포울 트레일러.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전용 특장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덤프 차량, 모래 자갈 등 적재물을 운송하고 적재함 높이를 경사지게 해서 양하는 차량이다. 분립체 수송차는 반도체 등을 진동 없이 운송하는 차량이다. 그 다음에 액체 운송차는 탱크로리는 액체를 운송하기 위한 탱크 형식의 적재함을 장착한 차량이다. 그 다음에 냉동차는 온도 관리가 필요한 화물 운송에 사용된다. 이렇게 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분립체 운송차는 저런 사료라든지 곡물과 같은 이런 알갱이 화물을 운송하는 이런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와 같이 진동 없이 운송하는 차량은 무진동 차량이라고 따로 전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 운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유계공을 연기한 도로 운송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철도, 연안 운송, 항공 운송이 적절한 역할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운송업체의 소형화, 독점화 등을 통해서 경쟁체제 확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둬야 된다. 그다음에 비현실적인 규제를 탈피해서 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한 자율경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 그다음에 도로 확충과 산업도로 같은 화물자동차 전용도로를 확충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운송업체의 소형화, 대형화를 해야 되죠. 또 독점화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은 화물자동차와 관련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운영 효율화 지표, 이 물류관리사 초기에 시험에 출제되다가 또 한동안 출제 안 되다가 최근에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작년에도 출제가 됐는데요. 화물 자동차, 먼저 보면 가동률은 영업일수분의 가동일수 또는 누적 차량수분의 가동차량수 이렇게 가동률을 계산할 수 있다. 또 실차율은 전체 주행거리분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송한 거리, 총 주행거리분의 실주행거리. 이 실차율의 반대말은 공차율입니다. 그러니까 총 주행거리분의 빈차로 다닌 거리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적재율은 적재 가능 중량분의 적재 중량입니다. 이 실차율하고 이제 잘못 혼돈할 수가 있는데요. 적재율은 적재 가능 중량. 10톤이 적재 가능 중량인데 실제로 8톤을 적재했다. 그러면 적재율은 8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재율을 계산한 것이고요. 회전율은 그 왕복에서 왔다가 일정 기간 내 차량이 왕복하는 운행 횟수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복화율은 어떤 화물을 실어주고 다시 돌아올 때 다시 화물을 싣고 돌아오는 이런 비율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화물자동차 운영 효율화 지표와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영차율은 전체 운행거리 중 실제 화물을 적재하지 않고 운행한 비율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이건데요. 영차율 또는 실차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차율은 전체 운행거리 중에서 실제로 화물을 적재하지 않고가 아니라 적재하고 운행한 비율을 나타낸다. 적재하지 않고 운행한 비율은 공차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만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답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더 많이 제가 이런 실전 문제를 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시간 관계상 뭐 이상으로 화물자동차 관련된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철도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철도와 관련해서는 철도 운송 운임과 그죠? 철도 운송과 운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화물 운송은 대량 화물인데요. 화차급 운송과 컨테이너급 운송, 즉 이 화차급이나 컨테이너급 운송은 화차 단위로 또는 컨테이너 단위로 이 철도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차급 운송은 시멘트라든지 석탄 또는 유류, 광석과 같은 이런 대량 화물을 화차 단위로 운송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멘트나 석탄, 유류, 광석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화주들이 이런 뭐 사유화차라고 해서 직접 이런 화차를 자기가 이제 제작을 해서 이제 투입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런 화물을 싣고 내리는 하역하는 이런 작업을 화주들이 직접 담당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취급은 바로 이런 컨테이너 화차 한 개당 컨테이너를 한 개, 40피트짜리나 45피트짜리 한 개 또는 20피트짜리 두 개 또는 세 개를 화차에 실어서 운송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차급의 경우에는 한 개 열차당 뭐 예를 들면 시멘트 열차 같은 경우에는 20량 정도의 화차를 한 열차가 이렇게 끌고 뭐 저 강원도라든지 충북에 있는 시멘트 공장에서 이런 수도권에 있는 그런 철도 화물 기지까지 이렇게 운송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열차의 경우에는 한 개 열차당 뭐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체로 25량, 그죠? 화차 25량을 한 개 열차가 운영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장대 열차라고 해서 30량 정도를 한 번에 이 의왕 ICD와 부산항 그리고 광양항까지 운송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량 화물 같은 경우에는 수화물 또는 소화물이라고 해서 이제 과거에는 운송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상 폐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철도 운임은 이제 철도 역간 운임에다가 그 철도역에서의 발송료나 도착 요금, 그다음에 부대 요금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일반 화차, 즉 시멘트나 석탄 같은 경우에는 철도 운임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운송 거리 곱하기 킬로미터당 운임 곱하기 운송 중량 이렇게 세 가지를 곱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멘트 공장까지 300km다. 그러면 300 곱하기 톤키로당 운임이 45.9원이고요. 예를 들면 1000톤 운송을 했다. 그러면 300km 곱하기 45.9원 곱하기 1000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할 수가 있다. 철도 운임을. 그다음에 컨테이너는 조금 다릅니다. 컨테이너는 20피트냐 40피트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빈 컨테이너냐 공 컨테이너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 종류별 운임이 있고 거리를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저 컨테이너예요. 저 컨테이너 20피트 같은 경우에는 킬로미터당 516원, 40피트는 800원, 45피트는 946원 킬로미터당.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 저 의왕 IC 부산까지 400km다. 그러면 20피트짜리 저 컨테이너 그러니까 화물이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400km 운송했다 그러면 400km 곱하기 516원 해서 약 20만 원 조금 넘죠. 이렇게 20피트짜리 하나를 했을 때 컨테이너 한 개당 운임을 이렇게 지불하면 된다. 뭐 40피트 같은 경우는 800원이죠. 킬로미터당. 그래서 예를 들면 40피트 저 컨테이너 하나 의왕 IC 부산항까지 옮겼다. 그러면 32만 원이라고 하는 이런 운임을 이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철도와 관련된 이제 문제가 철제됐는데요. 철도 화물 운송과 관련된 뭐 그 문제인데 차급 운송이란 하차 단위로 봉인은 내용물 이상률을 검증하기 위한 철도 운송인의 책임으로 해야 된다. 이게 틀린 겁니다.
철도 운송인이 아니라 화주 책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차급은 화주가, 즉 시멘트 회사가 또는 저런 그 유리 운송 회사가 자기가 직접 하역을 하기 때문에 자기 책임으로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뭐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TOFC는 트레일러를 사진과 같이 화차 위에 이 트레일러 자체를 얹는 것이고요. COFC는 이 화차 위에 컨테이너 상자만 그대로 올리는 방식이 COFC 방식이고, 어떻게 하역을 하느냐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항공운송 운임과 관련된 문제가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운임의 종류, 이제 특히 이제 매년 출제되는 게 바로 실제 중량으로서는 킬로그램 또는 파운드 단위로 계산을 하게 되겠고, 킬로그램의 경우에는 0.5kg, 파운드의 경우에는 소수점 없이. 그 다음에 이제 항공화물은 용적 운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중량과 중량과 부피 무게로 했을 때 더 많이 이제 나가는 것으로 이제 항공회사가 운임을 징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용적 운임은 가로, 세로, 높이 센티미터를 곱하고 6,000세제곱센티미터로 나눠서 킬로그램으로 계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문제인데요. 가로, 세로 높이가 100cm, 45cm, 60cm 이런 화물의 경우에는 6,000세제곱미터 분모가 높아면 약 45kg이 되겠고요. 이 45kg이 이제 킬로그램 중량이 이제 일반 요율은 만 원, 그다음에 중량 요율에는 9,000원인데 이 정답은 45kg 곱하기 9,000원에서 40만 5천원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류 공동화, 뭐 이 부분도 이제 우리나라는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하여튼 공동화의 개념이나 필요성, 그 다음에 장단점, 그 다음에 이런 물류 공동화에 필요한 전제 조건, 그래서 화물 차량이라든지 또 이해가 일치를 해야 된다든지 또 뭐 이런 유사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물류 공동화를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 부분도 이제 뭐 최근에는 많이 문제가 출제가 안 되던데요.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소화물 일관 운송 또는 택배 운송에 대해서도 어떤 특징이 있고, 특히 이제 소화물 운송의 특징은 장치 산업이다. 많은 터미널이나 운송 장비가 필요하고 이런 네트워크로 전국적인 이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또 이런 정보 시스템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 이제 많은 기계화가 되고 있지만 이런 노동 집약적인 지파라든지 페달, 분류 작업 등에서 인력이 필요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택배 운송 관련된 그런 운송장, 약관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작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관의 주요 내용, 운송물의 스탁 거절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법적 취급 화물이라든지 그다음에 택배사가 정한 취급 금지 화물, 포장이 불완전한 화물 이런 부분들은 이제 취급하지 않는다. 거절할 수 있다. 그다음에 배달일 시는 뭐 택배사가 수락한 기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적 같은 경우는 2일, 도서상 같은 경우는 3일. 그다음에 부재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사고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심심치 않게 물류관리사 시험에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작년에도 이렇게 두 문제나 출제가 됐습니다. 이 택배 운송 표준 약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다음에 택배 사업자가 표준 약관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읽어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배송과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요. 이런 수배송 시스템의 설계 순서 이런 부분들도 과거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암기하려고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런 흐름일 거다. 이런 것들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배송 계획의 종류. 이 부분은 정말로 이 물류관리사 시험에 굉장히 출제 빈도가 과거에도 높았고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문제를 많이 만들어서 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배송 계획과 관련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 배송 또는 경로 배송, 직접 적합 배송 방법. 어떤 특징이? 그래서 다이어그램 배송은 뭐예요? 고객별로 이런 배송 시간표를 작성을 해서 계획적으로 배송을 하는데 배송 범위가 30km 이내 하루에 두 번도 운송하는 그런 방법이다. 그다음에 경로 배송 방법은 비교적 넓은 범위의 소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이제 배송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배송 범위가 60km 이상 하루에 한 번 배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다음에 적합 배송 같은 경우는 배차 숙련된 배차 담당자가 차량의 적재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적합한 배송 경로를 결정하는 이런 방법이 이런 적합 배송 방법이다. 뭐 얼마든지 문제를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정 다이어그램 또는 변동 다이어그램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의 특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스위프 기법과 세이빙 기법이 있는데요. 요 세이빙 기법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매년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개념은 간단하죠. 요 P라고 하는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A 지점과 B 지점이 있을 때 각각 왕복하는 것보다 P 지점을 중심으로 A 지점에 갔다가 B 지점으로 가서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왕복하는 것보다 거리가 단축이 된다 하는 이 개념이 세이빙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이빙 기법을 응용한 이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매년 물류관리사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념상으로 어렵지 않고 이제 뭐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세이빙 기법을 응용을 하도록 한다든지 하여튼 다양한 형태로 이런 세이빙 기법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만 알면 왕복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갔다가 돌아서 오는 것이 더 거리가 단축이 된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배송 계획 수립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뭐 집하와 배송은 이제 따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뭐 효율적인 송유는 대형 차량보다 소형 차량을 우선 배차한다. 틀린 말이죠. 대형 차량 우선해야죠. 배송 지역가 멀 경우도 물류센터에 가까운 곳부터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집화 배송은 함께 해야죠. 배송 여자가 상이한 경우는 경유지를 구분한다. 이런 문제가 출제되고요. 그다음에 수배송 시스템 설계 시 고려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 리드타임, 적재율, 회전율, 운행 대수 다 고려해야 되죠. 안전 수율랑 이거는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다. 예, 이런 수배송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계산 문제도 나오지만 이렇게 또 앞서 말씀드린 이런 배송 계획과 관련된 이런 문제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제로 이런 화물운송론에서 5가지 이상의 이런 계산 문제가 출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특강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북서 코너법입니다. 북서 코너법. 이 계산 문제라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기본 개념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신다면 정말로 점수를 확실하게 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계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북서 코너법은 요 북서 쪽에 있는 요 부분에 먼저 물량을 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 표에서 요 XA 지점에 물량을 할당할 건데 여기 할당하려면 요 X축의 끝부분과 A 부분의 끝에 있는 물량을 비교를 해서 작은 물량을 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을 먼저 배정을 하죠. 그럼 50을 배정을 하면 여기에 계산해 줘요. 다 50을 빼면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50을 빼면 50이 남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옆으로는 이제 물량을 더 배정을 못 하니까 그럼 밑으로 이제 물량을 또 배정해야 되죠. 아까 50을 배정했고 50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는 50을 다시 배정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50을 빼면 0이 되고 여기서 50을 빼면 여기 40이 남습니다. 그러면 40이 남은 거는 밑으로는 못 오니까 옆으로 40이 가게 되죠. 그럼 여기 40을 배정하면 여기는 40에서 0이 되고 여기 80에서 40을 빼면 40이 남고 이런 형태로 북서 쪽부터 차례대로 물량을 배정해 나간 방식이 북서 코너법이 되겠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한 2~3문제만 풀어보시면 확실히 풀 수 있을 것으로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최소 비용법은 이제 북석 코너법이 북석 코너부터 물량을 할당하는 방식이고, 최소 비용법은 여기 가로 안에 들어있는 것이 비용입니다. 요 화물을 운송하는데 비용.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괄호 안의 비용 중에서 가장 비용이 작은 부분에 먼저 물량을 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표에서 보면 지금 7이라고 하는 또 비용이 가장 적죠. 그러면 여기에 물량을 가장 먼저 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물량을 배정을 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쪽 끝과 아래쪽 끝을 비교를 해서 더 작은 50을 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40이 남게 되죠. 자, 7이라고 하는 물량에 50을 배정했으면 다음으로 비용이 작은 7 다음에는 뭐예요? 8이 있죠? 8이 있는데 여기 8의 경우는 여기 이미 50을 배정해서 여기가 0이 됐습니다. 여기가 0이 됐으면 다음 물량을 배정할 수 없기 때문에 8에는 물량을 배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8 다음에는 뭐예요? 9죠? 9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9가 여기 있는데 아까 여기 8은 여기가 0이기 때문에 물량을 배정 못하고 아까 여기 50을 배정했고 40이 남았습니다. 40은 여기 9에다가 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 아까 50을 빼서 40이 남고 40을 또 빼니까 여기는 0이 되죠. 그럼 여기는 40이 배정이 됐다. 그럼 여기는 40을 빼면 30이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이 가로 안에 있는 비용이 작은 데서부터 물량을 점차로 비용이 많은 곳으로 배정해 나가는 이런 방식이 취소 비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겔 추정법입니다. 보겔 추정법은 최근에 거의 매년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문제인데요. 요거는 이제 기후비용이라는 걸 계산해야 돼요. 여기 수요나 이 공급 다 한 칸을 더 만들어 가지고 기후비용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이 기후비용이란 요 비용이 가장 적은 것과 그 다음 적은 것의 차이를 여기 적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의 기후비용은 가장 적은 거 4와 그 다음 적은 18에 14가 되고요. 여기는 2와 16이죠. 그래서 14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X 같은 경우에는 2와 18이죠.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에는 20과 16이 제일 작고 그 다음이 된다. 이렇게 기후비용을 다 계산해서 이제 기후비용이 큰 데부터, 그죠? 여기 보시면 14, 14, 10, 16, 20, 16이 있으면 기후비용이 가장 큰 여기서부터 물량을 배정하는, 즉 기후비용이 가장 큰 요 칸부터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60과 120을 비교를 해서 작은 60을 배정을 하고, 이제 보겔 추정법에서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것은 이렇게 물량을 배정한 다음에 0이 되는 셀은 칸은 전부 다 없애고 새로 기후비용을 계산해야 된다. 제가 시간 관계상 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 교과서를 더 참고로 몇 번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더 이해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최대 운송량 계획이 있습니다. 이 최대 운송량 계획은 예를 들면 S에서부터 F까지 어떤 뭐 가스라든지 유류가 흘러갈 텐데 요 각 구간에서 요 숫자는 요 구간에서 최대로 흐를 수 있는 유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A는 6, AD는 2, DF는 5다. 그러면 예를 들면 S에서부터 SADF 요 구간을 통해서 최대로 흐를 수 있는 유량은 6이 아니고 2예요. 가장 제약 요건을 가지고 있는 2라고 하는 유량이 요 구간에서 최대로 흐르는 유량이다. 그래서 SADF 구간에서는 2라고 하는 물량이 최대다. 그리고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6만에서 2면 4가 남고 여기는 2에서 2 빼면 0이 되고, 그러니까 AD 구간은 다음에 유량이 흐를 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DF 구간은 5에서 2를 빼면 3이 남습니다. 그래서 0이 된 구간은 다음에 유량이 흐를 수가 없고 숫자가 남아있는 구간에만 흐를 수 있다. 또 SBEF 구간에서는 5, 2, 2에서 2만큼 유량이 흐를 수가 있겠고 2를 빼면 3, 0, 0이 된다.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최대 흐를 수 있는 유량을 각 루트별로 계산하는 것이 이 방법이다. 그 다음에 최소 걸침 나무법이 있는데요. 이 최소 걸침 나무법은
이제 각 구간에 최소한 한 번은 걸치고 이제 가장 비용이 작게 드는 이런 것을 계산하는, 예를 들면 뭐 가스를 공급하는데 A에서부터 G까지 모든 구간에 어딘가는 한 번 걸치고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비용을 네트워크를 구성하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두 개만 풀어보고 오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소 비용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인데 이렇게 이제 최소 비용이 주어졌고 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 총 비용이 얼마냐, 최소 총 운송 비용 얼마냐 이걸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문제 풀이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부분이 여기 6원이죠. 6원. 그래서 요 6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500과 600을 비교해서 500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500을 배정을 했으니까 500 빼면 0이 되고 여기는 600에서 500을 빼니까 100이 남게 되는 거죠. 자, 5 다음에 작은 비용이 어디예요? 작아서 잘하면 여기 8원이 되어 있습니다. 8원. 8원에는 여기 500과 700을 비교해서 작은 500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0이 되고 여기 200이 남게 되죠. 자, 8 다음에 비용이 작은 데가 어디예요? 9나 10이 될 텐데 여기 10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 그죠? 세 번째로 10원에 여기 밑에 700과 여기 1000인 비교해서 작은 700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0이 되고 300이 남겠죠. 700을 빼면. 그렇죠? 자, 10 다음에는 15가 있는데 여기는 이미 0이 됐기 때문에 배정할 수 없고 다음에 여기 위에도 15 있는데 마찬가지. 다음에 20이 배정이 됩니다. 그죠? 여기 아까 200 남았던 부분 여기 또 아까 500을 빼고 100이 남았던 부분 여기 이렇게 해서 다 배정할 수 있고요. 물량을 배정할 수 있고 총 비용은 요 비용과 물량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 곱하기 500 그다음에 두 번째인 8 곱하기 500 그다음에 세 번째인 10 곱하기 700 그다음에 네 번째인 20 곱하기 200 그다음에 25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이제 총 운송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최대 유량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SADG S에서 G까지 이제 얼마만 유량이 최대로 흐를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숫자는 최대로 흐를 수 있는 유량이고 예를 들면 SADG면 SADG에서 최대로 흐를 수 있는 양은 4, 5, 6인데 가장 작은 4가 흐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4라고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SBEG 요관에서는 6, 4, 5인데 4가 또 마찬가지 최대로 흐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CHG 죠? 요 경우에는 5, 8인가 6인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5라는 물량이 흐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어디가 0이 안 되고 흐를 수 있는지. 이제 저는 이제 SB, CEG 여기서는 이제 1만큼이 더 흐를 수가 있다. 아죠? SB 이렇게 죠? 1만큼.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요 뒤에도 이제 더 제가 계산했는데 북서 코너법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북서 쪽부터 물량을 배정해 나가는 이런 방식이다. 그죠? 뭐 이것도 풀면 쉽게 계산할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최소 걸침나무가 되겠습니다. 뭐 최소 걸침나무도 특별한 방법이 없고요. S에서 출발해서 하여튼 요 비용을 3개 비교해서 가장 적은 데 먼저 갑니다. SA로. 자, SA로 갔죠? 요 3이라는 비용이 소요가 되고 또 A에서 마찬가지로 뭐 D와 또 E와 또 B가 있는데 뭐 B로도 가고 D로도 가는 저는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고 또 D에서는 요 비용이 작은 G로 가고요. 그다음에 B로 가서 B에서 C로 가고 C에서 F로 그리고 F에서 E로 이렇게 연결하면 A에서부터 G까지 모두 다 한 번씩은 연결이 되고 가장 최소의 비용이 드는 이런 형태로
이제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제가 제약이라는 시간 내에서 뭐 말도 빨리 하고 또 일부 이제 준비한 이런 자료 중에서 이제 좀 건너뛰고 이제 넘어간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하여튼 뭐 앞으로 7월 17일까지 약 한 6개월 남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좀 바쁘시겠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 아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그러면은 이것으로 마치는데, 어쨌든 뭐 그 화물운송로 시험에 대한 개요 및 그 중점 시험 준비에 대해서 정리를 아주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강의에 감사드린다고 하고 있고요. 화물운송론 특강을 내일 마치겠습니다. 강의는 다음 시간은 지금 국제물류론 말씀드린 특강입니다. 대로 많은 시청 바랍니다.